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고령 사회가 되면 우린 정말 망하는 걸까요? 뭐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 유엔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사회를 분류하는 것들이 뭐 사실 유엔이라는 근거도 애매모호하고 그렇게 사회를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인구 부양 부담 결국 이제 노인들이 많아지면 인구 부양 부담이 늘어나서 경제가 힘들어진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그 말이 과연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인구 부양 부담 그러면은 이제 이런 이야기죠. 결국은 이 생산 가능 인구라는 게 있는데 생산 가능 인구라는 게 있는데 이게 15에서 64세 인구고 이제 생산 활동을 하지 않는, 소위 말해서 취업 활동을 하지 않는 아동들, 0에서 14 유소년 인구, 그다음에 65세 이상 인구, 여기 이제 노인이죠. 그래서 이 생산 가능 인구가 점점 그러면서 급격히 줄어들어서 2020년에 이제 3,700만 명인데 2060년에는 2천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은 뭐 예를 들면 100명이 한 40명, 뭐 30명, 노인이 이제 노인은 30명 정도, 그다음에 아이들 10명에서 예를 들면 100명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한 40명 정도 부양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70명 수준. 이건 노인 부양비만 이야기하는 거니까 아동까지 합치면은 뭐 한 거의 100명 가까이 되는 결국 그 생산 가능 인구 100명이 100명의 다른 이제 그 생산 가능하지 않은 인구를 먹여 살려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노인 연령을 상향 조정하면은 이게 이제 15에서 64세인데 사실은 노인을 15에서 뭐 69세, 뭐 74세 분모가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위에 65세 이상 인구 여기 이제 요 분자가 작아지겠죠. 그러면 노인 부양부라는 것이 지금 이렇게 예상하는 거 그래서 앞으로 2070년이면 100명이 될 것이다. 100명이 100명 먹여 살리는 것이 될 것이다. 이러는데 사회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렇게 안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노인 연령 상향 조정을 통해서 인구 부양비 공식에서 분모를 늘리고 분자를 줄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노동력 부족하고 인구 부양 부담 이슈를 지나치게 공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공식은 공포 불안 분위기 조성하는 이 공식은 사실 양적인 이제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요 내용들이 담고 있는 수준의 변화, 질적 변화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거죠. 15에서 64세 인구 중에 생산 가능한 인구가 어, 이 중에 이제 생산 활동을 하지 않는, 소위 말해서 취업 활동을 하지 않는 많은 여성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여성 고용률은 OECD 평균으로 따져보면, OECD 이제 다른 국가들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아직도 이제 60% 정도? 다른 선진국들은 80% 이상 되잖아요. 70에서 80%. 그러니까 이 생산 가능 인구 중에서 실제로 생산 안 하는 인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인구들이 이제 늘어나게 되면은 즉 여성 고용률이 증가하게 되면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이 청년의 노동시장 조기 진입이 굉장히 늦은 나라죠 사실. 뭐 교육 기간도 길고 취업 준비 기간도 길고 근데 서유럽 선진 국가들은 대학 진학률도 우리나라보다 낮고 19세 20세 정도면은 이제 취업 활동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뭐 프랑스가 뭐 정년이 뭐 62세인가요? 60대 초반이다 하더라도 프랑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20대 뭐 10대 말 20대 초반 그래서 한 40년 이상 연금 가입을 한다든지 독일도 마찬가지로 65세에서 이제 67세로 정년이 연장되고 있는 과정인데 독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19, 20이면 취업 활동해가지고 벌써 나이가 뭐 60 넘으면 한 취업 활동 한 40년 이상 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 15에서 64세 생산 가능 인구 중에 그 노동시장에 늦게 진입하는 청년들. 근데
많은 편인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청년의 노동시장 조기 진입이 확대가 된다면 교육개혁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럼 또 이게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노동 생산성 향상.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이제 한 명이 한 명을 먹여 살린다라는 거 하는데 이제 100명이 100명을 먹여 살린다 그러는데 한 명이 100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이제 그 생산성 향상 그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고 여기에 또 결정적으로 빠진 게 이주 배경 인구 즉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의 증가 우리가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주 배경 인구를 노동시장에 이제 포용하느냐 내지는 한국 사회에 포용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굉장히 이 소위 말해서 노인부양비 그 21에서 100으로의 변화. 이거는 조금 우리가 너무 공포스럽게 볼 필요는 없지 않겠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요약해 드리면은 노인 연령 상향 조정하는 방식이 있고 양적으로 봤을 때도 질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이 공식이 담고 있는 내용의 질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여성 고용률 증가라든지 청년의 노동시장 조기 진입, 노동 생산성 향상, 그다음에 이주 배경 인구 증가 이걸로 우리가 이 나이 든 사람들이 많아지는 어, 어떤 그 이제 초고령 사회의 모습을 숫자만 가지고 이제 공포스럽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다르게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 연령 기준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고 노인 연령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사실은 그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하는 것은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제 고령화 되면 될수록 인구 부양 부담 비용은 분명히 늘어나는 건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이 부담 비용 관련해 가지고 세대 간 정의라고 할까? 그러니까 어쨌든 청년들이 지나치게 부담을 하지 않는 이런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연령 기준 변화에 첫 번째는 말씀드린 이제 상향 조정이에요. 상향 조정. 근데 이거는 좀 점진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그냥 상향 조정하는 것도 좋지만은 유연화하는 방식. 꼭 노인이라고 이제 그 이제 몇 세다 딱 규정하지 않고 요건 이제 기대연령 증가에 따른 유연화 방식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아예 이제 기준 자체를 철폐해 버리는 거죠. 산업 생태계 맞춤형이다라고 하는데 이제는 이 산업 생태계가 무슨 뭐 65세 이상이면 일을 못하고 뭐 60세 이상이면은 뭐 노동 능력이 줄어들고 이게 아니라 굉장히 이제 다양한 어떤 그 능력을 요구하는 AI 그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렇게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이번 기회에 기준을 철폐해 버리는 뭐 그런 방식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먼저 어쨌든지 간에 노인 연령을 점진적으로 이제 상향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다. 뭐 노인 그 실태 조사 같은 데서도 누구도 노인을 이제 65세 이상으로 보지 않고 70세 이상이 돼야 노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노인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70세, 7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을 하면서 전체 노인 인구 비율을 우리가 고령 사회를 7%라고 뭐 유엔 출처 여부를 떠나서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노인 비율을 뭐 한 14%에 맞춘다든지 이제 그 노인복지법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노인 대상 사업의 대상이 되는 인구 비율을 14% 수준에 계속 맞춰 나가는 고령 사회를 유지하는 그런 대응을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요게 이제 상향 조정하는 이제 거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유연화하는 게 있는데요. 장래 고령 인구 부양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고령 인구 자체를 어떻게 하는 거 아니 기대 연령 도달 15년 전을 기준으로 해서 분류해내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서 기대 연령이 90세라고 한다면 여기서 15를 뺀 75세부터가 노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일을 하고 나머지 15년 정도를 노후를 뭐 즐긴다 이 개념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은 기대 연령이 예를 들면 95세가 되면은 노인 연령은 80세가 되겠죠. 뭐 기대 연령이 뭐 85세가 되면은 노인 연령은 15배니까 70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이제 임계 연령이라고 하는데 노인이 되는 요런 임계 연령이 이제 그 이렇게 좀 변화하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이제 노인 연령을 65세로 고정하고 이후에는 부양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전제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제 이런 것들, 이런 어떤 너무 고정적인 전제를 하지 말고 사회 구성원들의 수명 증가에 따라서 부양을 받아야 하는 임계 연령을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변화시키는 이제 이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노인 기준 연령을 아예 철폐해 버리는 거죠. 지금은 어쨌든 그 노인 연령 기준 설정을 생산 가능 인구와 비생산 인구 이제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이런 기존 개념 자체를 아예 이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로서 기능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은 개인에 따라서, 그다음에 업무 성격에 따라서 다양할 수 있고, 산업 생태계의 변화에 따라 이제 다양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AI와 조합할 때 인간의 생산 능력이 한계를 알 수 없는 그런 이제 그 확장 가능성을 갖기 때문에 아예 노인 연령 기준을 철폐를 하고 그냥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계속 일을 하도록 하자. 연금 가입도 계속 할 수 있도록 해주자. 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은요, 사실은 그 끊임없이 변화하는 기대여명, 이 기대여명은 계속 변화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끊임없이 이제 임계 연령으로서 노인 연령을 정하면 이건 좀 어려운 작업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책 또는 이제 이런 노인복지 사업 이런 것들이 그 기준이 해마다 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그 혼란이 생기고 사회적 비용, 행정적 비용이 생길 수가 있겠죠. 한마디로 말해서 정책의 안정성을 고려한다면 이제 임기 연령 개념으로 도입해 가지고 노인 연령이 수시로 변하는 건 조금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고, 산업 생태계 맞춤형도 산업 그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고, 근데 지금 현재 그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어쨌든지 간에 이제 점진적으로 가야 된다. 노인 연령을 이제 물리적으로 상향 조정하든지 아니면 철폐하고 유연화하든지 간에 이런 것들이 좀 점진적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 이제 노인 연령 기준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요 그 길을 선택을 했는데, 어떻게 했는 거 아니요? 2000 그 이제 11년부터 시작했어요. 그 작업을. 그래서 2031년에 마무리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 1946년, 원래 이제 정년 연령이 65세였잖아요. 근데 그 1946년생이 65세가 되는 2011년, 요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정년 연령을 1년에 매달 한 두 달씩, 그러니까, 이제 2012년에는, 이제 1947년생인데, 뭐, 대충 기준으로 65세 2개월을 정년 연령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늘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964년생이 67세가 되는 2031년. 그러니까 요때 이제 정년 67세가 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독일은 이제 정년이 67세다. 독일에서는 노인을 67세부터 노인이라고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 거죠. 지금은 독일에서 노인은 지금 65세에서 67세로 기준이 변하고 있는 과정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진적인 과정으로 점진적으로 노인 연령을 좀 상향 조정을 할 필요가 있겠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그 산업 분야별로 따라서, 산업 분야의 특성에 따라서 이런 그 정년 기준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없앨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 연령 기준 가지고 쭉 말씀을 드렸는데, 좀 요약을 하자면, 요약하기 전에 그 이제 기든스라는 사람 아시잖아요. 기든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이게 원문이고, 제3의 길에 나오는 원문이고, 요걸 번역한 이야기인데, 퇴직 연령을 정해놓고 이제 연금을 지급하는 것과 그다음에 연금 수급자라는 개념. 이게 전통적인 그 산업화 이제 산업화 사회를 전제로 했던 어떤 이제 복지국가, 전통적인 복지국가가 만들어낸 결과물이죠. 그런데 이런 어떤 개념, 연금이라는 개념, 그다음에 연금 수급자라는 명칭은 현재 새로운
고령화의 현실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능력을 암시한다. 그 퇴직 자체가 무능력의 상징이 되고 자존감의 상실로 이어지는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기든스가 하면서 고정된 퇴직 연령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제 노년층, 이제 노인 인구 자체를 이제 문제가 있는 집단으로 보기보다는 자원으로 인식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퇴직자 개토 그래가지고 그 여기 보면은 리타이어먼트 개토라는 말을 썼잖아요. 이 이게 이 굉장히 이제 많은 사람 숫자가 될 텐데 대다수 노인을 사회 구성원으로부터 분리해가지고 이른바 퇴직자 개토에 가두는 사회는 이건 포용 사회, 포용적 사회라고 부를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근데 이제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는요 여전히 소위 말해서 이제 생애주기 그래가지고 이 이제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중장년기, 노년기 이렇게 이제 연령으로 쪼개는 방식에 익숙해요. 정책이 이제 이래 이제 편리한 거죠, 사실 정책 만들기가. 그런데 이제는 몇 살이냐보다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이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해지는 사회가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인 연령 조정 논의를 단순한 숫자 조정이 아니라 이런 연령 중심 사회 운영 방식 자체를 재설계하는 논의로 바꿔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단순히 늙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경험을 쌓으면서 성장하는 존재입니다. 여기 그래서 뭐 나이와 상관없이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역할을 맡는 어떤 그림을 한번 챗 GPT한테 요구를 해서 한번 그려봤는데 맨날 그리는 그림이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도 배우고 또 일하고 또 사회에 참여하는 삶을 전제로 한다면 사실 장수는 개인적으로 봐서도 사회적으로 봐서도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여성의 경력 단절이 사라지고 즉 여성 고용률이 높아지고 또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이 빨라지고 노동 생산성이 향상이 되고 또 이주 배경 인구가 성공적으로 통합이 될 때 고령화 자체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변화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포가 아니라, 또 어떤 노인 집단을 이제 배제하는 이런 배제적 태도가 아니라 상상력과 개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노인 연령 상향 조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